역사와 신화가 뒤엉킨 시간의 심연 속에서 어둡고 매혹적인 전설이 탄생합니다. 크레타 섬의 통치자이자 위대한 미노스 왕의 전설. 그의 의부사들 바님바누 미노타우로스가 미궁의 심장부에 갇혔다는 전설. 그리고 아리아드네 공주의 실의 도움을 받아 어둠 속으로 들어가 괴물을 물리친 영웅 테스스의 이야기. 수세기 동안 이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고대에 생생하지만 잔혹한 이야기로만 남아 있습니다. 신들의 오만함과 필멸자들의 용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미궁이 단순한 신화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피투성이 미노타우로스의 형상이 유럽 최초의 위대한 문명에 대한 잊혀진 진실을 감추고 있다면 어떨까요? 19세기와 20세기 초, 이 아이디어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크레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 에반스 경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안목과 호메로스의 이야기가 실제 사건을 반영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영국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크노소스 언덕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크노소스는 오랫동안 지역 전설에서 미노스 왕의 궁전과 연관되어 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크레타의 메마른 땅 아래 그저 궁전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었다.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잡한 석조물이 아니라 수백 개의 방이 복잡한 복도, 계단, 경사로로 연결된 다층 복합 건물들이었다. 고든 통로 하나, 중심축 하나 없는 어지럽고 비논리적인 구조의 궁전 도시였다. 그 자체로 수수께끼를 낸 듯한 구조물이었다. 에반스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자신이 미궁을 발견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곳은 공포가 아닌 삶의 미궁이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 대신 고고학자들은 빛이 가득한 복도와 안뜰, 그리고 가장 낮은 층까지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채광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시대를 수천 년 앞선 복잡한 배관 및 하수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저장고에는 와인, 올리브 오일, 곡물을 담는 피토이라는 거대한 점토 용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엄청난 부와 번영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어벽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복합 단지, 강대한 제국의 심장부는 온갖 바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순진함이 아니라 강인함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인함은 돌로 쌓은 요새가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에반스는 이 문명을 신화 속 왕의 이름을 따서 미노아 문명이라고 명명했고 그 힘이 해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탈라소크라시, 즉 바다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배들은 이집트에서 그리스 본토까지 에게 해를 누비며 무역을 하고 문화를 전파하고 이웃 나라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파도의 지배자였습니다. 궁전 벽에서 미노스인들은 탐험가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프레스코화는 그들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했습니다. 정교한 헤어스타일과 가슴을 드러내는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성들은 에반스가 파리지엔느라고 부르는 세련미를 지녔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에 말벌처럼 허리가 잘록한 청년들, 사랑과 경외심으로 묘사된 자연, 장난기 넘치는 돌고래, 날치, 백합, 크로커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그토록 사랑했던 정복 왕들의 잔혹한 전투나 승리의 행렬 장면은 없었습니다. 미노스 예술은 삶, 자연, 그리고 의식을 찬양했습니다. 황소는 이 의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프레스코화, 인장, 그리고 조각된 리톤 두상 등 곳곳에 황소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노소스에서 가장 유명한 프레스코화는 신성한 투우인 불바이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고개사들, 젊은 남녀들이 질주하는 거대한 동물의 등 위에서 치명적인 춤을 추며 공중제비를 펼칩니다. 이것은 잔혹한 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기교와 어쩌면 심오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행위였으며 자연의 원초적인 힘에 맞서는 인간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오해받고 왜곡된 이 의식이
인간 황소가 인간 재물을 요구한다는 어두운 신화를 탄생시켰을 것입니다. 미노스 문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신을 숭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자연과 삶, 그리고 죽음의 여신인 뱀을 든 여신의 조각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신성한 상징은 라브리스 양손 도끼였는데 이 도끼의 형상은 궁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미궁 라비린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양손 도끼의 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노스 문명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그들의 언어입니다. 그들은 학자들이 선형 문자 A라고 명명한 우아한 문자가 새겨진 수백 개의 점토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교한 회계 체계였으며 그들이 부의 기록을 보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을 읽을 수 없습니다. 미노스 언어는 알려진 어떤 어족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 법, 시,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보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찬란하고 생동감 넘치는 문명은 전성기를 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600년경 재앙이 닥쳤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테라 섬, 현재 산토리니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였습니다. 화산의 맹렬한 폭발은 거대한 쓰나미를 발생시켜 크레타 북부 해안을 강타하여 함대, 항구, 그리고 해안 정착지를 파괴했습니다. 화산재가 들판을 뒤덮어 농작물을 망쳐버렸습니다. 미노스 문명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해군력은 산산이 조각났고 수세기 동안 에게해에서 유지해온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북쪽 그리스 본토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이고 엄격하며 초기 그리스어를 구사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미케네인이었습니다. 미노스 세계의 폐허 위에 그들은 고대 그리스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그들만의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유럽 문명의 시작은 그 불가사의한 쇠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크노소스 미궁은 단순한 궁전 유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억의 미궁으로 매 순간 신화가 역사로 자리를 옮기고 과학적 발견이 새롭고 더 심오한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헬라스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첫 번째 막은 햇살 가득한 크레타 섬에서 황소와 양날 도끼의 상징 아래 펼쳐졌습니다. 게임과 돌고래 프레스코화로 가득했던 크레타의 세련된 궁전들은 다른 시대로 대체되었습니다. 청동과 피, 거석벽과 황금 장례 가면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본토 구릉이 많고 험준한 아르골리스 땅에 새롭고 강력한 별이 탄생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요새의 이름을 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케네 시대였습니다. 미케네인들은 미노스인들처럼 상인이나 항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전사였고 전투라는 시련 속에서 문화를 쌓아 올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개방된 무역 중심지가 아니라 마치 맹금류의 둥지처럼 언덕 위에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며 비옥한 평야를 지배했습니다. 이 세계의 중심은 미케네 성체였습니다. 거칠게 다듬어진 거대한 돌블록으로 지어진 성벽은 너무나 거대해서 후대 그리스인들은 외눈박이 키클롭스의 솜씨라고 여겼고 경외심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새로 들어가려면 유명한 사자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기둥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암사자가 새겨진 삼각형 석판이 꼭대기에 있는 기념비적인 통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강력한 권력의 선언이자 무적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벽 안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와낙스라는 칭호를 가진 통치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는 절대 군주이자 군사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겸비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궁전, 즉 메가로는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미로 같은 미노스 궁전과는 달리 미케네 메가로는 단순하고 소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있는 현관, 대기실,
그리고 중앙에 벽난로가 있는 넓은 왕좌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사냥과 전쟁 장면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이 문명의 정수를 그대로 담아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미켄의 지배자들의 진정한 권력과 부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푹 빠진 독학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미케네에서 발굴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는 전설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의 지휘관이었던 위대한 아가멤논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요새 성벽 바로 안쪽 바위에 새겨진 깊은 갱도 무덤에서 슐리만은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통치했던 왕조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들은 그야말로 보물 창고였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금, 우아한 왕관, 거대한 술잔,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사자 사냥 장면이 새겨진 단검, 그리고 물론 장례용 가면도 있었습니다. 죽은 통치자들의 모습을 재현한 얇은 금판은 그들의 모습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슐리만이 발견한 가장 유명한 것은 아가멤논의 가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얇은 콧수염과 오므린 입술을 가진 근엄한 얼굴을 본 슐리만은 그리스 왕에게 아가멤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라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가면이 전설적인 왕보다 수세기 앞서 존재했음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면은 미케네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력하고 부유하며 무자비했던 전사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들의 황금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케네 사회는 전쟁을 위해 이상적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궁궐 중심부에서 통제되는 경제 전체는 군대 유지에 전념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야 해독된 선형 문자 B로 알려진 음절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에는 시나 신화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전차 목록, 청동 창족의 수량, 가축수, 곡물 생산량 등 딱딱하고 관료적인 보고서만 있을 뿐입니다. 미케네 세계는 회계와 통제의 세계였으며 모든 자원이 군사 조직 유지에 투입되었습니다. 미케네 전사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는 거의 사람만 한 거대한 소가죽 방패로 보호받았고 때로는 청동 판금 갑옷으로 갑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죽 틀에 야생 멧돼지의 상아를 꿰매어 만든 투구였습니다. 수십 마리의 동물 상아로 하나의 투구를 만들었는데 이는 사냥꾼과 전사 모두에게 지위와 용맹의 상징이었습니다. 긴 창과 청동 검으로 무장한 미케네 군대는 동지 중의 전역에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군사적 영광의 정점이자 서구 문명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된 가장 위대한 업적은 트로이 전쟁이었습니다. 호메로스에게 이 전쟁은 신, 영웅, 그리고 납치된 여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가들에게 이 전쟁은 미케네 확장 시대의 정점이었던 실제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아카이아 왕국 연합군은 스스로를 트로이라고 부르며 강력한 경쟁자였던 트로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해외로 출항했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 트로이로 알려진 도시는 실제로 존재했으며 서사시에 묘사된 시기에 파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위대한 신화의 형태를 띤 무역로, 흑해로 통하는 길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황금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미케네 세계는 붕괴했습니다. 웅장한 성체들은 불타고 버려졌습니다. 궁궐 경제는 무너져 먼지가 되었습니다. 문자는 수세기 동안 잊혀졌습니다. 청동기 시대 붕괴로 알려진 이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 연대기에 언급된 신비로운 바다 민족의 침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국의 힘을 약화시킨 내부 갈등이었을까요? 아니면 번영의 기반을 무너뜨린 가뭄과 기근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사와 왕의 문명을 휩쓸어간 치명적인 폭풍이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시대의 흔적이라고는 키클롭스 성벽의 폐허, 무덤 속 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설뿐입니다.
위대한 영웅들과 그들의 공적,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전설 말입니다. 이후 암흑시대 내내 구전으로 전해진 이 이야기들은 미켄의 세계의 화려함과 격정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세기가 지난 어느 날, 이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리스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무너져 내리는 키클롭스 성벽의 굉음이 비명을 삼키고 에게 해의 밤하늘은 별빛이 아닌 불타는 궁전들의 진홍빛으로 물드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나 약탈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종말입니다. 미노스의 찬란함을 계승하며 황금 궁전과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설했던 위대한 미켄의 문명은 이제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티린스 필로스, 그리고 금으로 가득한 미켄의 화덕에서 수세기 동안 타오르던 불길이 하나둘씩 꺼져갑니다. 그리스의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궐들이 무너지면서 청동기 시대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전능한 와낙스 왕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모든 기름 항아리와 모든 칼을 관리하던 복잡하고 중앙 집권적인 정부 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문자도 사라졌습니다. 궁궐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독특한 음절 문자인 선형 문자 B는 궁궐이나 기록 보관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불필요함이 드러났습니다. 400년 동안 그리스는 문맹이 되었습니다. 세대는 태어나고 죽었지만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침묵하고 전설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인구는 비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번창하던 도시와 마을들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 산이나 외딴 섬 등 어디든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 시기의 고고학적 유물들은 어떤 기록보다도 황폐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번영했던 정착지 대신 인간 활동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얇은 흙층만 남아 있습니다. 헬라스와 이집트, 레반트, 그리고 먼 북쪽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로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리스는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키와 돛을 잃은 배처럼 고립되고 갇혔습니다. 예술은 조잡해지고 이전의 세련미를 잃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스코화, 황금 가면, 우아한 도자기는 단순하고 투박한 작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세상은 색을 잃고 거의 단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동지중해 전체에 영향을 미친 이 재앙, 청동기 시대 붕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여전히 증거 조각들을 조각내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파도처럼 밀려와 앞길을 가로막는 문명을 쓸어버린 불가사의한 바다 민족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부 침략이었을까요? 북쪽에서 철무기를 든 호전적인 그리스 부족 도리아인들이 미켄의 청동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일련의 파괴적인 지진, 기근으로 이어진 가뭄,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이 통치자들의 궁전을 불태웠지만 통치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완벽한 폭풍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치명적인 합세로 합쳐져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외부 공격에 취약한 체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이 절대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어둠 속에서, 권력과 문화의 공백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대 그리스라고 알고 있는 문명입니다. 그것은 재탄생의 시대였습니다. 왕과 귀족의 금속이었던 청동은 구리와 주석채굴의 복잡한 물류를 필요로 했지만 철로 대체되었습니다. 철광석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든 바위투성이 땅을 갈 쟁기와 집을 지킬 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술혁명은 사회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궁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삶의 중심은 작고 폐쇄적인 공동체, 마을이 되었고 신과 같은 와낙스가 아닌 바실르스가 이끌었습니다. 바실르스는 동등한 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전투에서의 기량과 의회에서의 지혜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미래 폴리스, 즉 독특한 그리스 도시 국가의 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은 깨지기 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기록할 수 없었기에 노래로 보존되었습니다. 프로밍이와 함께 영광스러운 과거를 노래했던 맹인 가수 아이에도이들은 폐허가 된 헬라스의 길을 누볐습니다. 그들은 아킬레스의 분노, 오디시스의 교활함, 헬레네의 아름다움, 그리고 위대한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했습니다.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들은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더해 성장했지만 명예의 규범, 용맹, 영광, 그리고 운명에 대한 개념이라는 핵심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산과 바다로 분리된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화적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불후의 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이 이야기들을 모은 호메로스는 단순히 옛 전설을 기록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서양 문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그리스인들의 영혼을 형성하여 그들에게 본받을 만한 영웅과 자랑스러워할 만한 공유된 과거를 선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혼돈을 피해 새로운 삶을 찾아 에게 해를 건너 동쪽으로 소아시아 해안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이오니아 식민지화로 알려진 이 과정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창조 행위였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동방의 고대 문화와 접촉하며 그리스인들은 밀레토스, 에베소, 스미르나와 같은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고대 전통과 궁정 교리의 짐에서 벗어난 바로 이곳 이오니아에서 그리스의 기적, 즉 철학, 과학, 그리고 새로운 예술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소위 암흑시대는 공허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창조의 시대였습니다. 복잡하고 연약했던 청동기 시대 사회가 파괴되어 더욱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무언가가 그 폐허에서 솟아오를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어둠은 무덤이 아니라 요람이었습니다. 사라진 문명의 침묵 속에서 위대한 새로운 교향곡의 첫 음표가 이미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다시 새벽이 밝았을 때 세상은 다시 태어난 미켄의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눈부신 무언가, 고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전 헬라스의 새벽을 보았습니다. 어둠은 마치 펠로폰네소스의 협곡과 계곡에 매달려 있는 듯 마지못해 천천히 물러났다. 찬란했던 미켄의 궁전들이 무너진 후 수세기 동안 이어진 침묵도 끝나가고 있었다. 역사가들이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였다. 기록이 지워지고 교역로가 파괴되고 헬라스는 망각의 안개 속으로 빠져든 시대였다. 위대한 왕들, 황금 가면, 트로이 원정에 대한 기억은 장송곡의 희미한 메아리와 죽어가는 난로, 주변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단편적으로만 남았다. 세상은 작고 고립된 공동체들로 분열되었고 그들의 권력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이상은 미치지 못하는 족장들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리고 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이 다시 말하는 법을 배우던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세기를 거쳐 전해져 내려와 한 문명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강력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호메로스의 목소리였습니다. 호메로스가 독신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이름이 이름 없는 아이도이족 가수들의 은하계 전체를 상징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가져왔는가였습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을 과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는 단순한 영웅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부족들, 즉 도리아인, 이오니아인, 아이올리아인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민족, 즉 헬레네인들을 보게 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맹한 아킬레스, 교활한 오디시스, 고귀한 헥토르와 같은 영웅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럽고 인도적이며 강력한 올림포스 신들의 만신전을 공유했고 그들의 열정과 음모는 필멸자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호메로스는 그들에게 아레테, 즉 모든 사람이 열망해야 할 용맹과 완벽함의 이상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비록 신화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는 공통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서사시는 교육의 토대가 되었고 도덕 규범이 되었으며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스파르타 본토의 그리스인들과 시칠리아 해안의 식민지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규범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서사시의 귀환과 거의 동시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문자의 귀환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선원들로부터 알파벳을 빌려와 개량한 그리스인들은 놀라운 힘을 지닌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휘발성 단어인 에이다에다를 점토와 돌에 담아 파피루스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전은 불멸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호메로스의 목소리가 기록되었고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노래 속 세상, 위대한 왕들과 고독한 영웅들의 세계는 과거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암흑시대의 혼돈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이 등장하고 있었다. 헬레니즘 천재들의 독특한 발명품, 바로 폴리스였다. 폴리스는 단순한 도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주권과 자급자족을 갖춘 공동체 국가였습니다. 여러 마을이 합쳐져 발전했고 주민들은 스스로를 하나의 실체로 여겼습니다. 각 폴리스의 중심, 대개 언덕 위에는 아크로폴리스, 즉 상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성체이자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이 서 있고 적의 침략 시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과거, 신의 가호, 그리고 함께한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리스의 진정한 심장은 바로 아래 아크로폴리스 기슭 아고라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아고라는 시장이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와인이 단순히 거래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성사되고 새로운 소식이 논의되고 법률이 논의되고 행정관이 선출되었습니다. 아고라는 새로운 개념, 즉 시민이 탄생하는 무대였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지도자나 왕의 신민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 질서는 새로운 유형의 전사를 요구했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 1대1로 싸우는 호메로스 영웅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자리를 중무장한 보병, 즉 시민 군인인 호플리트가 대체했습니다. 호플리트의 힘은 개인의 기술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단결에 있었습니다. 팔랑크스는 도시 국가 군대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병사들로 이루어진 성벽을 상상해 보세요. 각 전사는 크고 둥근 호플론 방패로 보호되는데 이 방패는 자신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전사의 왼쪽 옆구리까지 덮습니다. 이 방패 성벽 너머로는 거대한 짐승의 털처럼 긴 창들이 숲처럼 솟아 있습니다. 팔랑크스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성공은 각 개인의 단결력, 규율, 그리고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성벽 전체에 틈이 생깁니다. 개인의 용맹은 더 이상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농부, 장인 또는 상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열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팔랑크스는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 폴리스 자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상호 의존성과 집단적 책임감을 가르쳤습니다. 아골에서의 투표권과 팔랑크스에서 방패를 들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시민권은 군 복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폴리스의 중추가 형성되었는데 호플리트 갑옷을 구매할 만큼 부유한 시민들로 구성된 중산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위대한 기둥, 즉 공통의 영혼을 제공한 호메로스의 서사시적 언어와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한 폴리스의 엄격한 질서 위에서 헬레니즘 세계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했고 내부적 경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테베 등 각 폴리스들은 독립을 지키며 영향력을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문명에 속해 있었고 언어, 신, 그리고 눈먼 예언자의 위대한 시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등장인물들, 즉 시민, 철학자, 전사들이 각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사상, 예술, 그리고 정치적 실험의 꽃을 피울 준비가 된 가장 위대한 행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수세기 동안 지속된 암흑기에서 회복한 그리스는 새롭고도 거스를 수 없는 적, 기근에 직면했습니다. 도시국가, 즉 폴리스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빵을 요구했습니다. 돌투성이 산에 둘러싸인 빈약한 땅은 더 이상 빵을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가장 좋은 땅을 소유했지만 어린 아들들, 땅 없는 농민들, 자존심 때문에 타지에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조국은 젊은이들이 입기 어려워진 튜닉처럼 비좁아졌습니다. 폴리스 내부의 정치적 투쟁은 정력적이고 야심적이며 절박한 망명자들을 성벽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스는 숨 막힐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지평선으로 향했다. 하늘과 물이 만나는 곳, 파도 너머 미지의 세계, 위험, 그리고 최고의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는 곳, 바로 바다였다. 그들의 조상인 미케네인들에게 바다는 무역과 전쟁의 통로였다. 암흑시대의 여러 세대에게는 두렵고 잊혀진 요소였다.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바다는 구원과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역사가들이 대그리스 식민지화라고 부를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로마인이나 후대 제국들이 이해했던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벌떼가 빽빽한 벌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처럼 마치 떼지어 이동하고 분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의 원동력은 왕의 의지나 단일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수천 명의 개인의 필요와 꿈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대도시, 즉 모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절박한 시민들이나 영광을 추구하는 야심찬 귀족들은 새로운 식민지, 아포이키아, 즉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집을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광기였습니다. 배를 준비하기 전에 그들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델포이의 아폴론 신탁소로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그곳 신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피티아의 여사제는 신성한 증기를 들이마시며 모호하고 불가사의한 예언을 외쳤습니다. 신의 목소리로 여겨지는 그녀의 말은 길을 알려주고 위험을 경고하고 행운을 약속했습니다. 신의 승인을 받은 원정대는 정당성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원정대의 선두에는 오이키스토스, 즉 새로운 도시의 영웅이 될 운명을 타고난 설립자이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출발의 날이 밝았습니다. 노를 젓는 50척의 펜타콘터, 선박이 해안에서 출항했습니다. 배에는 전사들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 농부, 장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소지품, 미래의 수확을 위한 씨앗, 그리고 도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고향 도시의 신성한 난로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재단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이 불은 그들의 고향과 그곳의 신들과 조상들과 연결하는 살아있는 실이었습니다. 항해는 고된 시련이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요람처럼 보이는 지중해는 작은 배에게는 맹렬한 기세였다. 폭풍은 배를 바위에 부딪히게 할 수 있었고 해적들은 외딴만에 숨어 있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었다. 익숙한 해안선의 윤곽, 이따금씩 찾아오는 상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별들이 그들의 항로를 안내했다.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유일한 천상의 안내자인 북극성을 따라 항해했다. 낯선 해안에 상륙한 식민지 개척자들은 편리한 항구, 담수원, 그리고 비옥한 토양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빈 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땅에는 거의 항상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칠리아의 시쿨리족, 아펜니노 산맥의 이탈리아족, 흑해 지역의 스키타이족 등 지역 부족과의 만남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무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와인, 올리브 오일, 채색 도자기,
그리고 금속 세공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고향에 절실히 부족했던 곡물, 목재, 그리고 광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자 오이키스트는 건립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미래 도시의 경계를 정하고 거리를 표시하고 중앙광장 아고라과 신성한 언덕인 아크로폴리스의 부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입된 불을 피웠습니다. 새로운 폴리스가 탄생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대도시의 정확한 복제품이었지만 그 나름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까지 2세기에 걸쳐 그리스 식민지들은 지중해와 흑해 해안선 전체의 진주처럼 흩어졌습니다. 서쪽으로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의 비옥한 계곡으로 이주했습니다. 시라쿠사, 아크라가스, 타렌툼과 같은 강력한 도시들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지역은 매우 번영하고 헬레니즘적인 분위기를 띠게 되었고 로마인들은 훗날 이곳을 대그리스, magna Guinetia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더 나아가 마살리아, 마사리아, 오늘날의 마르세유를 건설하고 스페인 해안까지 진출했습니다. 북쪽에서 그들의 배들은 헬레스폰트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 거칠지만 어류와 곡물이 풍부한 흑해로 들어갔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한 그들은 처음에는 이 바다를 폰투스 악시누스, 불친절한 바다라고 불렀지만 정복한 후에는 폰투스 윽시누스, 환대하는 바다로 개명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조지아에 해당하는 이곳 해안에는 올비아, 케르소네소스, 판티카페이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쪽의 건조한 리비아에서는 번영하는 도시 키레네가 번영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수백 개의 독립적이지만 문화적으로 통합된 도시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그리스 호수이자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도 흘러갔습니다. 정신이 더 자유롭고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더 긴밀했던 식민지에서는 새로운 철학 학파, 새로운 예술 양식, 그리고 새로운 과학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도시들, 밀레투스와 에베소에서 탄생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자신의 학파를 설립한 곳은 바로 마그나 그라이키아였습니다. 대식민지화는 헬라스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스 세계를 풍요롭게 하며 그 지평을 넓혔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문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헬레니즘의 자각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관습을 가진 야만인들을 만나면서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바로 공통의 언어, 공통의 신, 공통의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무력으로 하나로 뭉친 제국이 아니라 문화, 무역, 그리고 공동의 운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도시 국가들의 집합체였습니다. 필요와 용기로 탄생한 이 세계는 우리가 고전시대라고 부를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신화로 양육되고 암흑시대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단련된 헬레니즘 세계라는 공통의 토양에서 매우 다른 두 가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두 도시 국가, 두 개의 극, 두 개의 운명은 그리스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자유의 본질, 그리고 그 덱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수천 년 동안 제기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길, 스파르타의 길과 아테네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펠로포네소스 반도 남부 난공불락의 타이게토스 산맥과 파르노나스 산맥 사이에 움푹 패인 으로타스 강이 험준한 계곡을 바라보십시오. 편리한 항구와 개방된 무역로가 없는 이곳, 스파르타의 영토인 라코니아가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견고한 화관감으로 깎아 만든 요새였고 그 주된 설계자는 공포였습니다. 수세기 전 스파르타인, 즉 라케다이몬인들은 이웃 나라인 메세니아를 정복하고 그곳 주민인 헬로타이족을 국가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헬로타이족은 스파르타인보다 수적으로 10배나 많았고 억눌렸던 그들의 분노는 스파르타가 독특하고 무자비한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인의 삶 전체는 단 하나의 목표, 즉 반란을 막는 데 종속되었습니다.
인간 본성 자체의 전쟁을 선포한 문명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장로들에게 진찰받았습니다. 약하거나 결함이 있으면 계곡에 버려져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살아남은 아기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에 속했습니다. 7살이 되자 한 소년이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잔혹한 군사 교육 시스템인 아고게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거나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잡히지 않고 도둑질하고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짧고 요점만 말하며 주저없이 살인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빈약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맨발로 다니며 딱딱한 매트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아고게는 소년의 개성을 불태우고 거대한 군대의 팔랑크스에 통합시켜 거대한 군사기계의 무자비한 톱니바퀴로 만들었습니다. 성인 스파르타인은 봉사 외에는 다른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모두가 훤히 보이는 공동 주둔지인 시시티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수공예품이나 무역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유롭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시민, 즉 페리웨키스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타이트 사람들이 그의 밭에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직업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전례 없는 재산 관리의 자유를 누렸던 스파르타 여성들조차도 자신들의 주된 목적은 강한 전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들들이 전투에 나가는 것을 보며 방패를 들고 있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는 2명의 왕이 수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권력을 찬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실제 통치는 장로회의인 게루시아와 전설적인 리쿠르고스의 고대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에포르스 행정관 협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전투에 가장 적합한 사회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의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예술도 철학도 변화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준비에 얼어붙은 공포와 노예 제도 위에 세워진 세상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영혼이 없는 완벽한 기계였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여 에게 해와 맞닿아 있는 아티카로 가봅시다. 은광, 올리브 농장, 그리고 거대한 항구 도시 피레아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스파르타와는 정반대인 아테네가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뚫을 수 없는 바위였다면 아테네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모든 바람에 노출된 끓어오르는 바다였습니다. 아테네는 노예화된 민족들의 외부 위협이 아니라 내부 위협, 즉 사회의 분열에 직면했습니다. 고귀한 귀족층인 으파트리드 왕조와 평민인 데모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파산하여 빚에 시달리는 노예 신세가 되었고 도시는 내전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아테네는 폭정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전례 없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명한 입법가 솔론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급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솔론은 채무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을 귀족이 아닌 부에 따라 계층화하여 부유한 장인과 상인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솔론은 민주주의를 확립하지는 않았지만 그 길을 닦았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클레이스테네스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 그는 귀족시족의 권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는 정치혁명을 일으켜 아티카 전체 인구를 재편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모든 시민을 영토 원칙에 따라 10개의 새로운 시족, 파일레스 또는 부족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시족 안에 도시, 해안, 그리고 시골의 주민들, 즉 다양한 이해관계와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족 관계는 약화되었고 폴리스에 대한 충성, 아테네에 대한 충성이라는 새로운 주요 충성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오랜 유대감을 새로운 시민 정체성의 합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전례 없는 일이 탄생했습니다. 권력은 모든 남성 시민이 투표하고 발언할 수 있는 인민의회, 즉 에클레시아로 이양되었습니다. 관직은 선거로 선출되거나 추첨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도편 추방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도자기 재판으로 민주주의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된 정치인을 추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이 민주주의는 불완전했습니다. 여성, 노예, 그리고 외국인 매틱스은 정치 생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배, 즉 데모스 크라토스라는 원칙 자체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이 명령과 복종만을 중시했던 반면 아테네인들은 아고라에서 토론을 보았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이 침묵을 중시했던 반면 아테네인들은 설득의 기술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창조적 에너지의 폭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이 탄생했고 연극이 번성했으며 인간 천재성의 정점이 된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아테네는 위험하고 시끄럽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살아 숨쉬는 실험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길, 철통 같은 규율 대 시민적 자유, 폐쇄된 변경 대 개방된 항구, 팔랑크스의 창대 3단 노선의 노브 스파르타와 아테네, 육지와 바다, 질서와 창조. 그리스 세계의 이 두 극단은 그들의 길이 가장 큰 시련 속에서 필연적으로 교차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대립이 고대 그리스 역사 전체의 비극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정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초 아테네의 철학과 민주주의가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을 때 동쪽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제국의 영토는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뻗어 있었고 다리우스 대왕은 스스로를 세계의 지배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서로 다르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소수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 즉 폴리스뿐이었습니다. 갈등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충돌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복종의 표시로 땅과 물을 요구하는 중앙 집권적 절대 군주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새롭게 태동하는 자유, 즉 엘르테리아와 시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소아시아 해안의 이오니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지배에 반기를 들었던 곳입니다.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는 감히 몇 척의 배를 보내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무리 사소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다리우스 1세는 분노했습니다. 페르시아 도시 사르디스의 불은 거의 반세기 동안 타오르는 불길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왕중왕의 복수는 온 세상의 교훈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함대가 에게 해를 건넜습니다. 이는 징벌 원정이었으며 당시로서는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에레트리아를 파괴한 후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에서 단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마라톤 평원에 상륙했습니다. 도시 전체는 공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플라타이아의 동맹군과 함께한 아테네인들이 어떻게 무적의 페르시아 군사력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아테네 민주주의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한 사람의 천재성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페르시아 전술에 정통한 아테네 전략가 밀티아데스는 동료 시민들을 설득하여 야외에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측면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군대의 중앙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력 공격 부대인 페르시아 기병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재 중이던 순간 밀티아데스는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동과 철의 물결이 밀려들고 방패를 꽉 쥔 아테네 중장 보병들은 치명적인 페르시아 화살 세례 속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전속력으로 적에게 돌진했습니다. 팔랑크스의 위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리스군이 정예 페르시아군의 맹공을 받으며 후퇴하기 시작했지만 측면에 강화된 날개 부대는 적을 분쇄하고 돌아서서 협공을 전개하여 페르시아군의 중앙을 후방에서 공격했습니다.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격렬한 근접전에 익숙하지 않은 페르시아인들은 망설이다가 배로 도망쳤습니다. 승리는 완벽하고도 경이로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령 페이디피데스는 아테네까지 42km를 쉬지 않고 달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라고 외친 후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마라톤은 불가능을 증명했습니다.
제국은 정복할 수 있고 자유는 무기를 든 채로 수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다리우스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의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대한 제국의 구석구석에서 군대를 모아 전례 없는 규모의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징벌적인 원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선멸전이었습니다. 이때 아테네에서 또 다른 천재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였습니다. 그는 군사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선견지명이 뛰어났습니다. 라우리움 광산에서 풍부한 은맥이 발견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시민들에게 분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하여 모든 자금을 200척의 고속 3단 노선 건조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미래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결정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탁이 막연히 예언했듯이 이 나무 성벽이 아테네의 구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고대 역사가들이 수백만 명으로 추산하는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부교를 통해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 그리스로 진격했습니다. 공통의 위협에 직면한 영원한 라이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다른 30개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연합하여 헬레닉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테르모필레의 좁은 협곡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러니다스는 300명의 전사와 수천 명의 동맹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군대를 막았습니다. 소규모 그리스 군대는 3일 동안 크세르크세스의 무수한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좁은 고개는 페르시아군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리스 방패벽 앞에는 적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러나 배신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에피알테스라는 현지인이 페르시아군에게 우회 상기를 알려주었습니다. 포위당하자 러니다스는 동맹군을 해산하고 스파르타인 300명과 테스피아인 700명을 남겨두고 후퇴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시간을 벌어 그리스 함대가 출격 준비를 하고 아테네인들이 도시를 탈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 이룬 위협은 조국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용기와 자기 희생의 불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를 습격하여 도시를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습니다. 그리스 함대는 살라미스 섬 앞바다의 좁은 해협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리스 함대보다 훨씬 우세했던 페르시아 함대는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는 계략을 써서 가짜 탈주자를 크세르크세스에게 보내 그리스군이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크세르크세스는 함대를 좁은 해협으로 몰아 그리스군을 포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정이 작동했습니다. 좁은 해역에서 거대하고 다루기 힘든 페르시아 함대는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방해하고 충돌하여 녹아 부러졌습니다.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그리스 3단 노선은 그들 사이를 질주하며 측면을 들이받고 녹아 부러지며 함선에 올라탔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해안의 황금 왕좌에 앉아 전투를 지켜보며 무력한 분노에 차서 자신의 강력한 함대가 혼돈 속에서 전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보급품과 해군 지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장군 마르도니우스에게 정예 지상군을 맡겨두고 그리스에 도주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이듬해인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 근처 평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스파르타 파우사니아스의 지휘 아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이 페르시아군의 잔존 병력과 맞섰습니다. 기병과 궁수에 맞서는 팔랑크스 전투, 규율과 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그리스 중장 보병, 특히 무적의 스파르타 보병은 마르도니우스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침략은 마침내 격퇴되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단순한 일련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서구 문명의 영혼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거둔 승리는 그리스인들에게 단순한 독립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힘,
그리고 그들만의 고유한 길에 대한 전례 없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아테네 황금기의 토대를 마련했고 철학, 연극, 건축, 그리고 민주주의가 꽃피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고대 그리스가 탄생했고 그 유산은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불길이 아크로폴리스 폐허에서 거치자 그 영희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새벽의 눈부신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아테네는 불사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재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서양 문명 전체의 기준이자 꿈, 그리고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될 시대의 탄생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황금기로 알려진 시대였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페리클레스였습니다. 그는 폭군도 왕도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민의회에서 매년 제선되는 10명의 스트라테고이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위, 지혜, 그리고 비할 데 없는 웅변은 그를 30년 동안 아테네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데모스가 모이는 언덕, 프닉스에서 연설할 때면 그의 말은 마치 즈우스의 천둥과 같았다고 합니다. 설득력 있고 강력하며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는 아테네의 영광을 설계한 건축가이자 돌과 생각, 그리고 힘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교향곡의 수석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아테네 민주주의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대의제가 아닌 세상이 본 적 없는 민중의 직접 통치 체제였습니다. 도예가 석공, 조선공 등 모든 시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위직에 선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가장 가난한 사람들조차 폴리스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닉스 강에서는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생생하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무한히 대담한 사상이었습니다. 민중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이러한 번영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세력들에게는 족쇄가 되는 세력에 의해 육성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델로스 동맹은 빠르게 아테네의 해상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재정은 델로스 섬에서 아테네로 이전되었고 동맹국들의 자발적인 기여로 시작되었던 것이 의무적인 조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에게 해를 건너 흘러온 은빛 물결이 아테네의 재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아테네 해군은 어떤 동맹국도 감히 아테네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테네는 시민들에게는 자유의 등불이자 소위 동맹국에게는 주권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황금기의 거대한 역설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제국의 부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그리스 전체의 학교, 즉 도시 전체의 외관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아름다움과 자부심을 심어줄 도시로 변모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아크로폴리스 언덕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조각가 피디아스의 지휘 아래 고대 신전의 폐허에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복합 단지가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아테나 성모 마리아의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펜텔릭 대리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시와 같았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모든 선과 기둥은 완벽한 조화와 생동감 넘치는 역동성을 자아냈습니다. 성소 안, 반쯤 어두컴컴한 곳에는 피디아스가 직접 만든 12m 높이의 아테나 파르테노스 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상하였고 옷과 갑옷은 1000kg의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리즈와 페디먼트에는 신화와 역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신의 탄생, 도시를 차지하기 위한 그녀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들과 함께 행진하는 아테네인들의 행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아테네의 필멸의 시민들은
신들의 신전에 묘사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단순히 대리석과 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상의 수도였습니다. 시장 가판대와 작업장들로 북적이는 아테네 아골에서 사람들은 질문만 파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마치 등에처럼 그는 동료 시민들의 안일함을 자극하여 그들이 명백한 것에 의문을 품고 정의, 선,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화, 즉 이성을 통한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로서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동시에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 드넓은 디오니소스 극장에서는 비극이 탄생했습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의리피데스의 희곡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존재의 가장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시민적 성찰의 한 형태였습니다. 수만 명의 아테네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의 운명을 따라가며 신들의 의지, 인간 힘의 한계, 그리고 고통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편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에서 정치인, 철학자, 그리고 전쟁 자체를 조롱하며 웃음이 투표권만큼이나 강력한 민주주의의 무기임을 증명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신화와 사실을 분리하고 자신들이 목격한 중대한 사건들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습니다. 의사들은 질병의 합리적인 원인을 찾았고 웅병아들은 설득의 기술을 갈고 닦았으며 예술가들은 꽃병 그림에서 전례 없는 사실주의를 구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절정기에 있던 아테네였습니다. 권력은 시민에게 속하고 생각은 자유로웠으며 아름다움은 일상이 된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었던 도시였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그의 유명한 추도 연설에서 아테네는 칭찬할 필요가 없는 기념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테네의 업적이 스스로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밝게 빛나는 빛은 필연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빛나는 성벽 너머에는 스파르타에 대한 시기와 두려움이 이미 모여들어 이 황금빛 도주를 가로막을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황금기는 전성기였지만 길고 격동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 철학, 예술이 뿜어낸 빛은 너무나 눈부셔서 주변국들을 눈멀게 했고 그들은 시기와 두려움에 눈을 가늘게 뜨게 되었습니다. 한때 페르시아의 위협에 맞서 하나였던 헬라스는 이제 화해할 수 없는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같은 어머니 헬라스에게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이상을 품고 자란 두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쪽에는 상업과 사상의 용광로이자 은과 노 위에 세워진 해상 제국인 아테네가 있었고 그 세력은 액의 해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엄격하고 금욕적인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방패와 창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성벽과 같았습니다. 라코니아 산맥에서 단련된 그들의 힘은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대립은 불가피했습니다. 페르시아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아테네 해상동맹은 지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조공을 바치지 않는 도시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자유는 박탈당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수장이었던 스파르타는 이를 그리스 세계 전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 함선뿐 아니라 아테네 사상 자체, 즉 동맹국들을 감염시키고 수세기 동안 쌓아온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상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긴장은 수년간 끓어오르다가 그리스 세계 변방에서 벌어진 사소한 충돌과 분쟁이 도화선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원전 431년 그리스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대편의 전략은 그들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비할 데 없는 육지 전사였던 스파르타인들은 매년 아티카를 침략하여 밭과 올리브 밭을 불태우며 아테네인들을 결정적인 전투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와 피레아스 항구를 연결하는 난공불락의 장성 창창,
뒤에 아티카의 모든 주민을 집결시켰습니다. 아티카는 해군이 바다를 장악하고 물자를 공급하는 한 난공불락의 섬이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요새가 되었고 해군은 펠로폰네소스 해안을 무자비하게 유린했습니다. 마치 코끼리 대 고래의 싸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결말이 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무자비한 적이 이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에 개입했습니다. 성벽 안의 혼잡한 환경, 더위,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이 역병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질병이 아테네를 휩쓸어 4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찼고 신전은 병원으로 바뀌었으며 만인의 죽음 앞에서 법과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아테네의 위대함을 설계한 페리클레스도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살아남았지만 정신은 꺾였습니다.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은 절망과 잔혹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수십 년간 격렬하게 이어졌고 양측 모두 새로운 대결을 준비하는 데에만 이용했던 위태로운 휴전협정이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었다. 전쟁 발발 당시 태어난 세대는 전쟁 외에는 다른 삶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아테네는 자존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 기원전 415년 웅변적이지만 파렴치한 정치가 알키비아데스의 부추김을 받아 아테네인들은 장대한 모험,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리스도시 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가 부유한 시칠리아 섬을 정복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목표는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시라쿠사였습니다. 아테네인들은 막대한 부와 서부 지중해의 완벽한 지배를 꿈꿨습니다. 함대의 출항은 눈부신 장관이었고 아테네의 야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정은 그들의 임종을 의미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아테네인들은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실패한 포위 공격, 스파르타 지원군의 도착, 그리고 시라쿠사인들의 뛰어난 지도력은 이 모험을 재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시라쿠사 항구에 고립되어 전멸했습니다. 육로로 후퇴하려던 군대는 포위당해 전멸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아테네의 정예 전사와 선원들이 목숨을 잃거나 차해석장에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패배 소식은 아테네에 늦게 전해졌고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도시 전체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테네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적의 약점을 감지한 스파르타는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전쟁의 가장 냉소적인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 자유의 수호자라고 자처했던 스파르타인들은 조상 대대로의 원수였던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함대 건조에 필요한 페르시아의 금을 받는 대가로 스파르타는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페르시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한때 그리스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했던 바로 그 적이 이제는 형제에게 돈을 주고 다른 형제를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기원전 45년 아이고스포타미 해전에서 최후가 찾아왔습니다. 스파르타 제독 리산더는 아테네 함대가 식량을 구하러 상륙했을 때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아테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함대가 거의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길은 열렸습니다. 육지와 바다에 포위된 아테네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94년 도시는 항복했습니다. 평화 조건은 굴욕적이었습니다. 아테네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도시의 위력을 상징했던 거대한 장성 창청은 폭정의 종식을 축하하는 스파르타 플루트 소리에 맞춰 무너졌습니다. 황금기는 장송 행진곡의 반주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치게 했을 뿐입니다. 스파르타의 패권은 아테네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동족상잔의 살육은 경제를 파탄냈고 한 세대를 몰락시켰으며 폴리스의 이념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헬라스는 피를 흘리고 분열된 채 폐허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승리는 권력 공백을 초래했고 곧 북쪽에서 온 새롭고 강력한 세력이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스스로 미래의 정복자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서로 싸우다가 모두 함께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협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에너지를 촉발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잿더미에서 재건된 아테네는 새하얀 대리석으로 빛났지만 그 진정한 광채는 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정신과 가슴에서 발산되었습니다. 동방의 위협을 격퇴한 그리스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토록 예리하게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신들이 지휘하지만 결국 인간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미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뜨거운 오후 매미 울음소리처럼 아테네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고대 두루마리나 사제들의 예언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두 가지 거대한 무대, 먼지 쌓인 북적이는 아고라와 극장의 돌계단에서 찾았습니다. 도시의 심장부였던 아고라는 더 이상 단순한 상품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상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올리브 상인과 도예가들 사이에서 서구 문명을 영원히 바꿀 현상이 탄생했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인 철학이 폐쇄된 학파에서 등장하여 폴리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철학은 신과 신화의 변덕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새롭고 강력한 도구인 로고스, 즉 인간의 정신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누구와도 다른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소박하고 맨발에 끊임없이 논쟁하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논문을 쓰지도 않았고 아카데미를 설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방법은 활기찬 대화였고 그의 도구는 무자비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등에처럼 그는 아테네 귀족과 일반 장인들을 찔러 그들이 불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정의에 대해 말하는 겁니까? 그는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정의를 정의해 보십시오. 아름다움을 논하는 겁니까? 그는 조각가에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여주십시오. 그의 변증법은 조각가의 작품과 같았습니다. 그는 거짓된 의견, 오만, 그리고 반쪽짜리 지식을 벗겨내며 각 사람 안에 숨겨진 진정한 미덕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으며 자기 인식이 인간의 가장 높은 목표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실을 향한 이러한 탐구는 그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가 불태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귀족이었던 플라톤은 스승의 대화를 불멸의 대화 형식으로 압축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처형당한 것에 충격을 받은 플라톤은 우리의 감각 세계가 참된 세계, 즉 완벽하고 영원한 이념의 세계에 희미하고 왜곡된 그림자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동굴 속 죄수처럼 우리는 벽에 드리운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고 참된 존재의 빛나는 태양을 알지 못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자의 임무는 이 동굴을 탈출하여 진리, 선, 아름다움의 빛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는 유럽 최초의 대학인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지식은 영혼과 국가의 완성으로 향하는 체계적인 길이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플라톤이 천상 이념의 세계를 다루는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고를 지상의 물질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정보 형태부터 생명체의 구조, 논리 법칙부터 비극 구성 규칙까지 모든 것을 분류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실 밖에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 그 자체 안에서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인조는 모든 서양 철학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방법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고라가 정신의 경기장이었다면 바로 근처 아크로폴리스 남쪽 경사면에는 영혼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오니소스 극장이었습니다. 이곳 광활한 야외 무대에서 아테네인들은 논리의 언어가 아닌 열정, 고통, 그리고 시의 언어로 똑같은 영원한 질문들을 탐구했습니다. 술과 황홀경의 신을 기리는 종교 의식에서 탄생한 극장은
시민의 가장 위대한 자기 성찰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비극의 세 거인은 아테네인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위대함과 무의미함 속에서 드러냈습니다. 마라톤 전투의 참전 용사였던 아이스킬로스는 신의 뜻과 인간 운명의 충돌을 주제로 한 기념비적인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의 영웅들은 거인이었고 그의 갈등은 그 규모가 우주적이었습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정의의 본질, 조상의 원한에서 폴리스의 법으로의 전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극의 위대한 건축가 소포클레스는 비극적 영웅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오이디푸스는 진실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의 원인이 되며 인간의 위대함은 운명에 대한 취약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구체화합니다. 소포클레스는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비극적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은 존엄성과 지혜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으리피데스는 반항가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비극을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그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잔인하며 그의 영웅들은 모순되고 비이성적인 열정에 찢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침묵하는 존재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했습니다. 여성, 노예, 패배한 적들 말입니다. 배신으로 미쳐버린 그의 메데이아는 아테네 남성들을 몸서리치게 했고 인간 분노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매년 위대한 디오니소스 축제 기간 동안 온 도시가 극장에 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시민적,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무대 위 등장인물들과 공감하며 관객들은 카타르시스, 즉 두려움과 연민을 통한 영적 정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극장을 나서면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문명의 연약함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한 도시에서 철학과 연극, 이성과 감정, 대화와 연극이 진리를 향한 평행한 탐구를 추구했습니다. 이는 아테네의 황금기에 주조된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에는 인간의 새로운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신들의 손에 있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생각하고 고통받으며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영원히 찾는 존재였습니다. 아테네의 황금기는 지나간 일이었고 파르테논 신전의 대리석에 새겨진 전설과도 같았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죄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평화는 고통받는 헬라스에 아무런 치유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는 웅장하지만 산산이 조각난 꽃병과 같았고 그 조각들은 더 이상 다시 조립될 수 없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승리는 폭정으로 변질되었고 테베의 공격에 무너진 것은 새로운 내분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와 같은 거대 도시 국가들은 끝없는 갈등으로 서로를 지치게 했고 땅 조각과 허황된 우월성을 위해 시민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한때 힘의 원천이었던 폴리스의 이상은 이제 저주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독립, 즉 자치에 대한 강렬한 사랑은 그리스인들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당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각 도시는 이웃을 동맹이 아닌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들판은 여전히 경작되지 않았고 교역로는 위험했습니다. 시민, 중장, 보병대는 점차 용병 부대로 대체되었습니다. 용병들에게 전쟁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가를 위해 싸웠고 그들의 충성심은 민주주의나 과도 정치의 이념이 아닌 현금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서서히 피를 흘리며 스스로를 집어삼켰습니다. 한편 북쪽 올림포스 산 너머에서는 오만한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들이 야만적인 변방으로 여겼던 마케도니아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험준한 산악인과 숙련된 기병의 땅, 민회가 아닌 전사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교양이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마케도니아인들은 혼혈이었고 그리스어의 조잡한 방언을 사용했으며 진정한 문화와 정치 생활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도에 점점 짙어지는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한 채 북쪽을 내려다 보았고 그 그림자는 선명하고 위협적인 윤곽을 띠고 있었다.
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단 한 사람,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테베에서 인질로 3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로 생활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군사 예술의 정점, 무적의 신성대와 에파미논다스의 전술적 천재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정치를 내부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리스 정치의 강점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는 분열, 부패, 끝없는 공허한 말이라는 치명적인 약점까지 말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필리포스는 지식뿐만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까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군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호플리트 팔랑크스 대신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즉 사람과 강철로 이루어진 뚫을 수 없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전사들은 최대 6m 길이의 거대한 창, 사리사로 무장했는데 이는 적을 접근로에서 고립시켜 무력한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케도니아 팔랑크스의 대열은 어떤 그리스 도시 국가의 대열보다 더 깊고 규율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의 주요 무기는 보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병, 즉 왕의 동료인 헤타이로이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귀족 출신의 중무장 기병으로 구성된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전선을 돌파하는 무장한 주먹처럼 행동했습니다. 필리포스는 보병, 기병, 공성병기 등 다양한 병력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유럽 최초의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파산하고 기진맥진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저항할 수 없는 전문적인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판게아산의 풍부한 금광과 은광을 점령한 필리포스는 군대를 유지하고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금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무력뿐 아니라 교활함, 뇌물, 그리고 외교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분쟁에 개입하여 때로는 평화 중재자 역할을, 때로는 피해자들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며 테살리아와 트라키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복하고 그리스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테네에서 경각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웅병아 데모스테네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필리포스의 연설로 알려진 분노에 찬 열정적인 연설을 통해 동포들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그는 필리포스를 폭군, 야만인, 헬레니즘의 자유의 본질을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인들에게 무기력에서 깨어나 조상들의 영광을 기억하고 마케도니아 왕을 물리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이여, 언제까지 시장을 떠돌며 서로에게 무슨 새 소식인가? 라고 묻겠소. 마케도니아인이 헬라스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연단에서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들이 그를 반대했습니다. 피로와 실용주의의 목소리들이었죠. 철학자 이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필리포스를 파괴자가 아닌 통합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만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끝내고 오랜 숙적인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단열된 헬라스를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는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근처 보이오티아 평원에서 대승리가 거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은 필리포스 군대에 맞서 자유를 위한 최후의 필사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 시대의 황홍이었습니다. 그리스 중장 보병들은 필사적인 용기로 싸웠습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아테네군이 마케도니아군을 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함정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의도적으로 병력을 후퇴시켜 적을 유인하고 전열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헤타이로이 기병대가 틈새로 돌격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공격을 이끈 것은 왕의 18살 아들, 곧 세상을 떨게 할 이름을 가진 젊은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 일격은 끔찍하고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기병대는 테베군의 측면을 강타하여 정의 부대를 섬멸했습니다. 전설적인 신성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전멸했습니다. 그리스군의 전열은 무너졌고 전투는 대학살로 변했습니다. 헬라스의 자유는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승리자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문화적 위대함을 존중하며 아테네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코린트의 모든 그리스 국가의 대표들을 소집하고
범그리스 연합의 창설을 선언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인 그는 헤게몬, 즉 최고 군사령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통일이라는 오랜 꿈은 실현되었지만 이 통일은 마케도니아의 검 아래 있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어제의 적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의 목표, 즉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의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아테네까지 그리스 전역이 기대감에 얼어붙었다. 대군은 동방으로 진군할 준비를 했다. 마케도니아 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필리포스 2세는 권력의 절정기의 결혼 잔치에서 자신의 경호원이 쏜 단검에 맞아 죽었다. 위대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한 사람의 의지로 건국된 제국은 고아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이미 공석인 왕좌에 오르고 있었다. 새롭고 더욱 눈부시면서도 짧은 시대가 시작되었다. 알렉산더의 시대. 장엄하면서도 약간은 우울한 음악이 배경에서 흐릅니다. 기원전 323년 먼지 자욱한 바빌론의 심장부에서 세상은 숨을 죽였습니다. 위대한 정복자이자 페르시아의 정복자, 그리고 세계의 지배자였던 알렉산더는 임종을 맞았습니다. 전투의 불길 속에서 굳건히 다져지고 그의 의지로 굳건히 다져진 그의 제국은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동양의 지혜가 융합하는 하나 된 세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던 자의 죽음과 함께 그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장군들, 충성스러운 전우들이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물었을 때 전설에 따르면 죽어가는 알렉산더는 단 한마디를 속삭였다고 합니다. 크라티스토스, 가장 강한 자에게. 이 말은 약속이 아닌 저주가 되었습니다. 야망이라는 화약궤 불을 지른 불꽃이었습니다. 통일제국의 꿈은 무너졌고 그 창시자보다 더 오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전우였던 그의 장군들은 상속의 자줏빛 망토를 찢어버릴 준비가 된 늑대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디아도코이, 즉 후계자로 불렸습니다. 반세기 동안 에게해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땅은 전쟁으로 뒤흔들렸습니다. 늙은 사자 안티고노스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려 애썼습니다. 교활한 프톨레마이오스는 고대 파라오의 땅, 이집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야심찬 셀르코스는 페르시아의 폐허 위에 가장 광대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카산드로스는 알렉산더의 고향인 마케도니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거인이었고 그들의 전투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투의 연기가 걷히자 세계 지도에 새로운 윤곽이 드러났다. 알렉산더의 통일 제국은 세계의 거대한 왕국, 즉 새로운 세계의 새 기둥으로 분열되었다. 남쪽 나일강 유역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새로운 시대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된 곳이었습니다. 파로스 등대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그 불빛은 전 세계의 배와 사상을 인도했습니다. 고대 최대의 도서관인 무세이온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인류의 모든 지혜를 모아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두루마리와 이집트 파피루스, 바빌로니아 서령 문자판이 나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클리드는 기하학의 기초를 세웠고 에라토스테네스는 놀라운 정확도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습니다. 그리스의 지성은 수천 년 된 이집트 문명과 만나 독특하고 빛나는 종합을 탄생시켰습니다. 동쪽으로는 지중해에서 인도 국경까지 광활한 셀르코스 제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 민족, 언어, 신앙이 뒤섞인 용광로였습니다. 그리스 식민지 개척자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의 도시국가를 본떠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코인의 그리스어는 행정, 무역, 문화의 언어가 되었고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 유대인, 시리아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는 다양성을 관리하고 고대 동방 땅에 헬레니즘 문화를 뿌리내리려는 미약하지만 기념비적인 시도였습니다. 9세기의 심장부 마케도니아와 안티고노스 왕조 치하의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 전통의 수호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때 모든 그리스인에게 우주의 중심이었던 고대 폴리스는
독립성과 위엄을 잃었습니다. 아테네는 문화 수도로 남았지만 정치적 의미는 희미해졌습니다. 스파르타는 과거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제 자유도시의 시민이 아니라 왕의 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 헬레니즘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인들이 정복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의해 변화된 세계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은 동서양을 가르는 오래된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사상, 상품, 신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국제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세계의 경계는 칼뿐만 아니라 이성의 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철학 또한 변화했습니다. 아테네 아고라에서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학파로 대체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절제된 쾌락과 마음의 평화에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스토아 학파는 운명의 타격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보편적 이성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제국이라는 광활하고 복잡하며 종종 적대적인 세계 속에서 길을 잃은 개인을 위한 철학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예술은 격동의 시대 정신을 반영했습니다. 고전 시대에 절제된 조화와 이상주의는 격동의 표현, 극적 요소, 그리고 열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조각가들은 더 이상 고요한 올림포스 신들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리석으로 라오콘의 고통, 갈리아인들의 분노, 그리고 늙은 어부들의 고뇌를 조각했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도시에 대한 찬가가 아니라 불안과 희망,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인간 영혼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는 3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으며 모순과 창조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티베르 강변에서 이미 부상하고 있던 서쪽의 강대국 로마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군단이 동쪽으로 진군했을 때 그들은 야만인들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어로 통일되고 그리스 문화가 세우며 들었으며 강력한 무역로로 연결된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로마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 왕국들을 정복했지만 그들 스스로도 그들의 문화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리스 철학, 과학, 문학, 예술은 위대한 로마 제국의 토대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서양 문명 전체로 이어졌습니다. 미노스 문명의 프레스코화로 가득한 크노소스 미궁의 안개 낀 홀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미케네의 황금 가면과 거석벽을 지나 아테네 민주주의의 탄생과 스파르타의 강인한 용맹을 거쳐갔습니다. 우리는 철학과 연극의 꽃을 목격하고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듣고 마라톤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와 함께 우리가 아는 세상의 끝자락까지 걸었습니다. 수세기를 거쳐 크레타 섬에 타오른 불꽃은 정복의 불길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밝게 타올라 헬레니즘 문화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 빛은 디아도코이 왕국의 몰락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가 계승하고 비잔틴 제국이 보존하고 르네상스가 재발견할 것입니다. 이 빛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고방식, 예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하의 토대 위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산은 이제 인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